안녕하십니까. 코리아 연구원 변진흥 원장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 강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 9강좌 가운데 지난 7월에 3강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에 접어들면서 첫 시간을 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가운데 더구나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빨리 재난 수준의 이 피해를 극복하고 한반도에 불어닥친 재난 수준의 이 수해 위기도 남과 북 모두의 힘으로 극복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은 80평생 자신의 삶 모두를 우리 한국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 바쳐오신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이제는 세월의 흐름이 너무 빨라서 현대사 자체가 곧 바로 역사 속에 사라지는 느낌이어서 이부영 선생님에 대해서도 아마도 오늘의 젊은 세대는 낯설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우선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님을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제 이렇게 모시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네. 요새 수해가 걱정인데 혹시 수해 피해는 없으셨습니까? 서울에 별탈 없이 지냈는데요. 네. 우리 전국적으로 또 네. 남북이 모두 이렇게 큰 수재를 맞아서 네.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요즘은 이 환경재해, 기후변화 이런 것이 한반도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구나 이제 코로나까지 우리에게 덮치고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바라보는 눈들이 새롭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기존의 생각 자체를 다시 뒤집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을 하셨고 68년에 동아일보에 입사를 하셨죠. 네, 군대 갔다 오고 그러라고 좀 늦게 들어갔죠. 네. 그리고 불과 7년 만에 유신 정권에 의해서 이제 동아일보에서 해직이 되셨는데 그때 동아일보는 지금의 동아일보하고 좀 달랐던 모양이죠? 그때는 아마 서울 시내 주요 일간지를 네. 모두 합친 것보다 2배는 더 부수가 많았어요. 이거 부동의 1위였죠. 네. 그러다가 유신 체제를 거치면서 저희들 스스로 말하기가 이상합니다만 에이스급 기자, 네. 언론인, PD 이런 사람들을 113명을 잘라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선 동아중앙의 3번째 자리도 유지하기에 겁급할 정도로 추락했습니다. 애석한 일이죠. 그리고 이 조중동 새 신문이 네. 우리 사회의 발걸음을 뒤에서 잡아당기는 이런 퇴보를 향한 일종의 방해물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주류 언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도 주류 언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동아 출신이긴 하지만 지금 제가 동아에 있지 않은 걸 큰 다행으로 생각해요. 예. 그 이사장님을 모시고 오늘 다룰 주제가 네. 8.15 광복 75주년 금년을 네. 얘기하는 것이고 이 75주년에 바라보는 한반도 평화 이것이 저희의 주제입니다. 사실 이번 주 토요일이 바로 8.15 광복 75주년이 되는 날인데 결국 일제강점기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는 했지만 사실 8.15 광복이라고 하는 용어와 8.15 해방이라는 용어 사이에는 큰 간격이 느껴지고요. 더군다나 여기에 한반도 평화를 대입을 시키게 될 때는 더 답답하고 먹먹함을 느끼게 되는데 특히 금년에 이제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광복과 해방 그리고 진정한 광복을 찾아가는 그러한 길로서의 판문점 선언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판문점 선언이 2년 전 2018년 4월 27일 나왔을 때 야,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 참 감격스러웠어요. 네. 그때 이때까지 남북이 합의했던 모든 뭐 선언 약속 이런 건 이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런 걸 선언한다고 그러기도 했고. 바로 그것이 촛불 시민혁명 직후에 네. 그 4.27 선언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 아니겠어요? 만감이 교차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몇 차례 열리고 그랬습니다만은 합의가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 북미 정상회담 뭐 이런 것이 진행되면서 실망이 더 커지고 4.27 선언이 무색해지는 그런 결과를 빚었습니다. 특히 한쪽에서는 광복이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해방이라고 그러고 그걸 가지고 또 이념 싸움을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실망스럽게 그지없는데요. 이제는 뭐 남이 시켜줘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남은 절대로 우리에게 분단 극복도 한반도 평화도 쥐어주지 않는다. 이런 것을 4.27 선언이 저렇게 퇴색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이젠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상황은 뭐 19세기 말의 상황하고도 너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오늘 이사장님과 함께 오늘의 한반도 평화 문제를 다루면서 부제를 진정한 광복, 자유로와의 길 모색이라고 잡았습니다. 네.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8.15 이후에 우리 현대사, 이것을 온몸으로 겪어오신 우리 사회의 원로로부터 진정한 광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열어나갈 수 있는 역사의 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을 듣고 싶은 우리 모두의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우선 저는 현재 젊은 세대들 후배들에게 네. 면목이 없다는 생각을 해요. 예. 저희들 노력이 부족해서 될 것처럼 했던 뭐 여러 가지 그 남북 정상회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결과도 가져왔는데 뒷발목을 잡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항상 그게 주저앉고 말고 그래서 또 기대했던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고 그랬는데 지난번 4.27 선언이야말로 그 전에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서 정권도 바뀌고 그래서 큰 희망을 갖게 됐던 겁니다. 네. 그 이후에 9.19 군사 합의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저희들보다 앞서서 무수하게 많은 분들이 또 희생을 당했잖아요. 저희 선배들이. 네. 그런 분들한테도 우리들이 너무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그런 죄송함도 가지고 있고 이제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미국이 됐건 유엔이 됐건 자기들이 필요하면 자기들 편한 건 막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발 앞서 나가려는 건 모든 걸 다 발뒤축을 잡고 있잖아요. 네. 이건 아닌 건 아니다. 예를 들면 유엔에서도 유엔 사령부가 유엔 기구가 아니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네. 유엔사가 그렇죠. 근데 네. 남북 관계를 유엔사가 가로막고 있으면은 그리고 유엔이 이제 공식적인 유엔사가 유엔 기구가 아니다고 했으면은 미국은 그걸 유지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이름도 자꾸 바꾸려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가 유엔사 해체 결의안 요구를 유엔 자체에다 우리 회원국이니까 네네. 우리가 내야 될 것 같아요.
유엔사가 유엔 기구도 아닌데 왜 유엔 이름을 들고 우리를 반대하고 못하게 합니까? 그리고 우린 그걸 따라야 되고. 그건 유엔사가 아니라 미국의 의사예요. 왜 유엔사라는 이름을 함부로 씁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래서 이런 예를 하나 제가 들은 것뿐인데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어요. 그냥 요구 받는다고 그대로 노예처럼 따라갈 수는 없는 거다. 그런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진정한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어떤 제약도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을 뚫어나가는 우리의 의식 자체가 자율적인 방향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지금 그 문제하고 또 연결되는 것이 네. 그 한미 워킹 그룹이라는 게 네, 네. 유엔사 말고도 또 우리를 또 붙잡고 있죠. 있잖아요. 네, 네. 유엔사는 그 DMZ를 건너가냐 안 하냐 이런 문제를 주로 관할하지만 워킹 그룹은 그 문제를 포함해서 남북 관계 네. 또 한미 관계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통제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네. 이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는 정부가 좀 곤혹스러워하면은 국민들이 좀 나서줘야 돼요. 정부가 저런 걸 왜 제대로 못하냐라고 그 나무라고 비난하기 전에 정부는 우리가 뽑아놓은 정부지만 그 정부가 여러 가지 외교적 안보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으면 네. 우리가 나서서 해줘야 됩니다. 정부는 또 그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게 바로 촛불시민혁명을 만들어냈던 시민들의 몫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게 결국은 이제 국민들의 주체적인 의식과 그렇죠. 그다음에 역량의 발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그러시는 경우가 많고 이제 지난번에 특히 이제 개성의 연락사무소가 폭파됐을 때 느끼셨던 그러한 그 실망감이 연결이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뭐 오늘 그 뭐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일본의 교토 통신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북미 양측이 연락사무소를 워싱턴과 평양에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교착된 이러한 그 북미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조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미 그 통신에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이런 그 북미 간의 의향, 모색을 파악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던데요. 언론인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보도를 봤을 때 네.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 네. 아니 자기들은 필요하면은 뭐 북미 연락사무소를 워싱턴과 평양에 둔다. 그런 것을 북과 얘기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또 이상하게 일본의 교토 통신이 네. 정보를 얻어가지고 먼저 보도를 했다. 저는 뭐 이 일이 있으면 성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다만 일본 언론에 그것이 인용됐다는 사실은 지난번 싱가포르나 하노이 정상회담에 일본이 어떤 역할을 했던 걸 존 볼튼 그 백악관 안보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서 다 드러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일본이 미국의 발뒤축을 또 잡아다니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 일이 성사됐으면 좋겠어요.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요 다음에 뭐 대통령 선거 끝나면 누가 될지 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미국 대통령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해외 여행을 하고 꼭 밖에서 만나질 않고 평양과 워싱턴에서 직접 앉아서 북미 그 비핵화, 그렇죠. 북한 비핵화 협상을 앉아서 하고 미국과 북한 간의 정식 외교 관계 수립을
그 워싱턴과 네. 평양에서 직접 교섭을 해서 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저는 이게 이루어지면은 왜 남북한 간의 임시 연락사무소는 할 수가 없나? 우리도 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일까지 미국에서 언급하면서 코로나 방역의 문제, 북한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척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네. 우린 K 방역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런 걸 가지고 인도적으로 북에 코로나 그 사태에 대해서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남북이 함께 수재를 이렇게 엄청나게 겪었지만 우리는 그동안 양곡 식량을 3년치씩 비축하고 있잖아요. 아마 우리가 이 수재로 겪는 그 피해도 엄청나겠지만 북은 저렇게 식량도 모자라는 데다 아마 이번에 식량 그 생산 계획이 또 차질을 크게 빚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북이 겪을 지금 식량 위기 같은 거는 뭐 보지 않아도 뻔히 알아요. 그렇죠. 얼마나 지금 춘궁기가 시작돼서 지금 마지막 추수 직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 네. 아마 절박할 거라고 봅니다. 이럴 때 남쪽에서 비축된 식량을 풀어서 북에 대해서 식량 원조를 해준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은 연락사무소도 개설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서로 얘기를 하면서 남쪽에서 인도적으로 식량 지원이나 코로나 방역 돕겠다는데 이런 것도 못하게 합니까? 이건 우리가 돌파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그 지도적인 위치에 바탕에는 사실은 도덕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도주의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남북 관계에서 인도주의적인 그런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들,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역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발목을 잡는다. 이런 거는 어디 국제사회에 우리가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근데요, 미국은 네. 아마 인도주의를 가장 앞세우는 나라고 나라죠. 또 외교에서도 그게 높은 걸 차지하는데요. 미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거는 북한 동포를 바라보는 건 제3자의 입장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분단돼서 70여 년을 살았지만 우리는 동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이 겪는 코로나 위기라든지 식량 위기라든지 어린이 영양 부족 사태라든지 이거는 저희들로서는 그야말로 애간장이 타는 일이에요. 미국이 우리가 북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애간장 타는 마음을 아마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도 이번에는 뭐 미국 북한 간의 남북 연락 임시사무소 같은 걸 만든다고 그러는데 잘 됐어요. 그것도 되고 우리의 인도적 지원도 좀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러고 얘기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코로나 방역 지원 같은 거를 우리가 북에다 지원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하지 못한다고 막으려고 그러는데 네. 이런 문제는 UN 인권위원회나 WHO 같은데 한국에서 호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거는 도대체 그런 인도적 지원을 미국이 막아서 못한다 그러면은 한국 입장에선 그건 분명히 미국에 항의를 해야 될 일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84년에 큰 수재를 당했을 때 북한에서 식량 원조를 받았었잖아요. 네, 네. 그땐 냉전 시대였어요. 전두환, 김일성이 맞붙었을 때예요. 네. 그때도 했는데 지금도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식량에 무슨 그 미사일이 붙었습니까? 뭐가 붙었어요? 왜 못하게 해요, 그걸? 또 실질적으로 그때 이제 84년도에 남쪽의 수재가 이제 컸기 때문에 구품을 보내겠다 했을 때 사실은 북쪽에서는 남쪽이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쪽이 받으면서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남북 대화가 이어지고 그 남북 이산 가족 모임도 성사가 그래 되고. 이 눈물바다가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KBS에 네. 정말 이산 가족 찾는 네. 그런 모든 그 모습들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2020년이 벌써 절반 이상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뭐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정들이 미국 11월 대선과 맞물려서 달아오르고 있고 한데 또 일본의 경우도 지금 아베 수상이 상당히 지지도가 내려가고 있어서 뭐 빨간불이 켜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이게 우리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는지 또는 위협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는지 이게 참 굉장히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국제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 글쎄 내가 남의 나라 선거에 대해서 이러다 저러다 얘기할 처지는 아니지만 네. 요즘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위중해지면서요. 네.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는 국가 지도자냐 아니냐 이런 것이 그 나라의 정치 판도를 확 뒤바꾸는 요인이 되지 않는가 봐요. 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미국 안에서의 심각한 사태를 제대로 관리 못한 것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지가 폭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아베 정부가 처음에 너무 코로나 문제를 그렇게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밑으로 엄청나게 퍼지고 네. 사망자 숫자도 지금 밝혀지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숫자라는 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아베 정권이 아마 앞으로 계속되기 어렵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너무 일르게 이런 말을 하긴 못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베 총리처럼 지나치게 말만 앞서고 실천을 제대로 안 하는 지도자, 요새 그런 사람들 포퓰리스트라고 그럽니다만 네.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제일 영향을 많이 미쳐왔잖아요. 네. 네. 한국과 한반도 운명에 제일 영향을 많이 미쳐왔는데 그런 분들이 퇴장한다는 것은 한반도의 앞으로의 정치 경제 지형에 대단히 긍정적 신호가 되지 않겠나.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좀 느슨해지거나 우리의 숨통, 우리가 좀 얘기한 자율적 공간이 좀 확대되는 게 아니냐.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낙관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베 일본 총리 경우에는 지금의 지지도를 가지고는 아마 내년에 도쿄올림픽을 치러내기,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사태 속에서도 올림픽을 치러내기가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아마 아베 총리가 올림픽을 치러내면서 총리를 하고 있을 리도 없겠지만 그렇죠. 네. 만약에 내년에 일본이 올림픽을 치러내지 못하면 일본 내부에 굉장히 큰 좌절감과 열패감이 자리 잡으면서 일본 자체의 어떤 미래 전망에 대한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심리 상태가 조성되지 않을까 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오해를 살 일이 아닐까 싶지만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 쪽에서 일본의 올림픽이 잘 치러지도록 기원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본의 올림픽이 아베가 지향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기원해 줘야 될 것 같아요. 2015년에 제가 동아시아 평화회의라는 걸 통해서 이용구 전 국무총리 이런 분들과 함께 일본 평화헌법을 노벨 평화상에 추천한 일이 있었어요. 네. 이게 우리 안에서는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사실은 일본의 평화헌법을 지켜내는 게 한반도에서의 평화 방지 아주 필수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렇죠. 네. 일본이 평화적인 국가로 평화올림픽을 치르도록 우리가 오히려 기원하고 돕는 것 이런 거는 한반도 평화를 또 보장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일본의 올림픽이 잘 치러지도록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함께 기원해주고 바라는 것 이런 것은 오히려 아베 같은 정치인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기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어떤 자유화 공간 확대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평화로 이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열어나가는 것이고 그 공간을 열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일본이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이렇게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만들고 기원하고 하기라도 접어서 보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마워서 네. 그때는 또 근데 이제 사실 포스트 아베를 바라보는 그 여러 가지 그 진단 가운데 스가 관방장관인가요? 뭐 좀 더 고약한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럴수록 오히려 우리가 대의를 앞세우면서 자유로의 공간을 열어나가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좀 우리 국내로 다시 네. 그 시선을 옮겨가지고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를 이끌어 나가는 이걸 위해서는 아무래도 어떤 전기 마련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언론을 포함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현 정부가 남북 관계에 올인하는 게 그런 어떤 반전의 기회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외교 안보 라인들을 많이 바꾸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도 역시 그 국내적으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자유로와의 공간을 열어나가야 되는데 국내 정치 상황에서 그것을 열어나가기 위한 그러한 비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말씀해 주시면. 뭐 저는 요번에 일단은 4.27 네네. 판문점 선언 같은 것을 다시 새롭게 네. 실천하기 위해서는 진용을 바꾸는 것도 필요했다고 봅니다. 네네. 그리고 그 문 대통령이 그 진용을 바꾸는 것에는 4.27 선언을 새롭게 진척시켜 나가겠다는 결의도 담겨 있다고 봐요. 예. 일단은 그 자세가 바뀌어서 새 사람이 새 얼굴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보고 저는 뭐 적당한 시점에 적당한 인사 조치를 그렇게 단행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북쪽에서도 그런 이쪽에 입장이나 속마음을 이해를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아까 우리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던 존 볼튼 네. 회고록 있잖아요. 네. 거기서 북쪽의 오해가 좀 풀리지 않았나 봐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전단 조금 날리는 문제 또 무슨 무엇에 대해서 그냥 김여정 네. 그 부부장이 예. 굉장히 그 거센 비판을 하고 그랬는데 바로 그 직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은둔처럼 해 있다가 나타나면서 기조를 확 바꿨잖아요. 네. 그게 묘하게 볼튼 회고록이 공개되면서 그렇게 됐어요. 네. 그 자세가 바뀐 게 아마 볼튼 회고록의 한반도 관련 특히 이 북미 정상회담과 또 한국이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배후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했는지가 드러났는데 그것을 또 역설적으로 볼튼과 아베와 아베 보좌관인 야치 쇼타로가 네.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하고 회방하고 뒤집었는지 그게 거기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네. 네. 볼튼 회고록을 통해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쪽 당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회담을 성사시키려고 또 좋은 결과를 낳으려고 노력했다. 네. 이걸 이해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정권 말년에 무언가 좀 뭡니까 그 옥토버 서프라이즈 예. 10월 달에 10월, 깜짝 뭐를 네. 보이려고 그런다. 네. 선거 바로 얼마 전에 11월 2일인가 대선이니까 그럴 때 트럼프가 뭘 택하려고 그럴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네.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 연락 남북 임시 연락 사무소 네. 같은 게 옥토버 서프라이즈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 구체적으로 그것이 뭐 대표가 서로 양쪽에서 임명이 된다든지 네. 그럴 때 아마 그 트럼프에게는 선거의 호재로 작용하길 바라겠죠. 그런데 뭐 그건 호재로 쓰려면 쓰고 네. 그건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왜 우린 임시사무소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는 인도적 지원이 꼭 필요할 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 하나의 전기가 돼서 미국도 선거에 바쁘고 일본은 저 지지도 떨어져서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우리가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서울과 평양에 아예 그러니까 이 개성에 있는 건 폭파됐으니까 없어졌으니까 서울과 평양에 아예 세우자. 임시사무소를 네, 만들자. 임시사무소를 연락사무소를 만들자. 만들고 예. 거기 상주 대표들이 또 가고 그렇죠. 또 그걸 통해서 북에 필요한 일들, 뭐 네. 식량 문제라든지 평양 종합병원에 들어가야 될 기재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마련해 줄 수 하는 걸로 미국에 대해서 평양 종합병원 이런 것이 하나 만들어지면은 얼마나 그것 때문에 북에 보건위생, 네. 의료 이런 거에 큰 혁신이 이루어지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미국의 그 관계자들에게 뭐 이것이 정밀기계니까 의료 정밀기계니까 아니 의료 정밀기계가 정밀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예. 그거 정밀 아닌 것 지금 긴 걸 따지느라고 보내지 말라 그러면 미국을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라고 생각할 나라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은 어떤 그 국내 정치적인 차원에서 필요해서 이제 그 내각 진영들을 그 정부의 진영들을 바꾸기도 하는데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국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회의 그 힘이 국민의 힘이니까. 네.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은 남북 정상 간의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이런 것도 뒷받침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인도적인 대북 지원 같은 것도 국회에서 결의를 해서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결의를 해서 하면 그러면은 사실 우리 국내의 여러 가지 갈등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도 넘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앞에 말씀하신 진용 개편 네네. 그걸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이번 주에 청와대 뭐 실장이나 네네. 수석들 네. 뭐 유임될 사람은 필요하면 유임하고 그걸 좀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몇 분은 바뀌었죠. 네. 예. 예. 왜냐하면은 그 진용이 빨리 갖춰지질 않으면 지휘탑이 안 되니까 밑에 그 부처가 네. 움직이질 않아요. 그 눈치를 보느라고. 근데 이것도 큰 배이긴 한데 네, 그게 네. 또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네. 진용을 빨리 지휘탑을 안정을 시켜놓고 일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국회 문제는요. 다행스러운 건 그 미래통합당이 네. 바깥으로 나가는 건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정책적으로 하겠다. 정책적으로 여당이 잘못하는 것을 찝어내서 비판하고 시정하겠다. 그러니까 선의 경쟁을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국회 안에서 하겠다는 거니까 그걸 또 어기고 바깥으로 나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특히 남북 문제 같은 거는 미국이 예를 들면 워싱턴과 평양에 임시 연락사무소를 두겠다고 그러면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의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네, 네. 예. 그분들은 미국의 행정부가 하는 일을 반대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하는데 남북에 임시 연락사무소를 만든다는 건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은 미래통합당도 저 대표 중에 하나로 끼워서 가라. 네. 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이제 남북 문제에 관해서 이거는 뭐 여당만 아니면 청와대만 독점해야 될 정보 이렇게 입장을 가져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어요. 남북 임시 연락사무소를 만든다면 야당에서도 거기에 뭐 연락관이라도 한 사람 갖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 온당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 식으로 국회에서도
미래통합당이 남북 문제라든지 이 한반도 평화 문제에 껌껌이 아주 극우적인 그 행태로 반대만 할 명분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협치를 해야 됩니다. 네. 이 문제는 예. 이번 정기국회 시작되면서 여당 지도부가 아마 새로 뽑히게 될 거예요. 네. 여야 협치, 남북 문제에 대한 여야 협치, 이걸 반드시 이루도록 저는 꼭 얘기하고 싶어요. 이번에 그런 걸 못 해버리면요, 뭐 공수처법도 만들고 모두 만들고 그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좀 여당에 대해서 신뢰에 좀 흠이 갔어요. 네. 지난번에 선거법 정치개혁한다고 그러다 완전히 약속을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 만든다고 그걸 비난하고 안 한다고 그러던 여당이 해버렸어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고 저는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저는 옛날에 지금 민주당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나 정치 은퇴를 하고 이제 언론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네. 시시비비를 따져야 되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2004년의 그 어마어마한 실패, 국가보안법 개정 실패, 또 이번에도 정치개혁에 대한 약속의 위반, 네. 이런 건 저는 마음속에 앙금으로 남아있어요. 네. 전 앞으로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용서를 안 할 겁니다. 비록 같은 당을 한 적도 있었고 지금도 상당 부분은 그런 점에서 같은 노선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용서를 하겠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원로로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자격도 있으시고 또 그게 오늘 화두로 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자율화. 그러니까 협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자율적인 협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에서도 협치를 할 수 있는 자율적인 기운이 싹트고 야에서도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율적인 분위기가 싹터야 되는데 여태까지의 정치는 좀 뭐 나쁘게 표현을 하면 좀 패거리 정치다 하는 그것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대의를 가진 그러한 정책적인 전환에 있어서도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오늘 말씀은 아마 오늘의 정치인들이 많이 귀담아 들어야 할 그러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아유, 조금 좀 바뀌어야 되겠어요. 네. 사실 그 한반도 평화는 사실은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평화롭게 되는 것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정치가 편안하고 평화로워야 사회의 모든 것을 이끄는 그 힘이 평화로워지는 건데 너무 이 분단 구조 속에서 저희가 외부의 어떤 구조에 의해서 이렇게 타율적인 형태로 거기에 끌려가다 보니까 자율적인 공간을 제대로 열어나가지 못한 거 아닌가.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광복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수가 없는 것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기는 했지만 우리가 열어나간 광복의 공간이 못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반도 평화와 이 새로운 정말 진정한 평화를 향한 역사의 열어나감이 오늘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주 이제 오늘 아까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어쨌든 미국이 인도주의적인 원칙을 존중하면서 북미 관계를 개선해 나간다고 하면 그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새 지평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가 만들어지게 되고 뭐 저는 서울과 평양에도 이루어지고요. 그렇게 하면서 원한다면 일본도 뭐 예. 평양하고 도쿄에 그런 돼야죠. 것도 같이 좋아요. 거기도 수교가 돼야죠. 중국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10월에 서프라이즈가 좀 더 확대가 돼서 뭐 워싱턴이 됐든 평양이 됐든 거기에 북미뿐만 아니라 우리 문재인 대통령까지 함께해서 아주 명실상부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그러한 그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이거 그보다 더 훌륭한 그 역사적 사변이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에 앞서서요. 네네. 큰 전제가 있어요. 네. 이 북핵의 비핵화 문제죠. 네네. 오늘 그 얘기는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미국은 지금 이 시점까지는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면 협상할 수가 없다. 네. 근데 왜 북한이 그렇게 비핵화를 멈칫거리고 못하느냐. 지난 한 20여 년 동안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권이 네. 붕괴하면서 붕괴하고 예. 뭐 고립이 되면서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은 대한민국과 외교관계 수립을 했는데 미국과 일본은 북과 수교를 안 했잖아요. 그럼 북을 무너뜨리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네. 이런 속에서 경제는 침체한 속에 재래 군사력을 증강을 못했잖아요.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6, 7위입니다. 군사력이. 네. 예. 근데 재래 군사력에서는 뭐 엄청나게 열세인데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재래 군사력을 가지는 것보다 돈이 덜 들어요. 그러면서 자기들 자위권을 확보할 수가 있단 말이죠. 아주 가성비가 큰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 그거는 자기들 이렇게 자기 보전을 위해서 지금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부터 폐기를 해라 이러니까 그 사람들 표현이 이래요. 우리를 완전히 벌거벗고 도마 위에 이렇게 요리해 먹으라고 올라선 물고기 같아 보인단 말이지. 그렇게 하면은 네. 어떻게 자살하겠다고 할 수가 있냐. 그건 안 된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거란 말이죠. 단계적으로. 아마 그런 것이 미국에 대한 핵무기 위협을 막는 거로서 ICBM 있잖아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그 잠수함 발사 네. 핵미사일, SLBM. 네. SLBM 그런 걸 먼저 안 한다 그러면 미국에 대한 위협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런 단계부터 우리가 미국에게 단계적 비핵화, 네. 동결 이런 게 아니라 단계적 비핵화부터 하도록 하자. 뭐 그런 거부터 좀 숨통을 열고 단계적 비핵화에 대한 협상이 진행이 되면 남북이 교류 협력하고 인도적 지원하는 거 이런 거라도 좀 당신들이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 이제 외교안보 팀도 네. 남북관계 이런 것도 팀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오히려 북핵 논의를 더 적극적으로 해갈 수 있도록 이니셔티브를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제 제가 후배들하고 저녁에 네. 뭐 저녁 먹고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네. 이러저런 얘기를 했는데 아주 그 중에 한 친구가 대단히 이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개성이 뭐냐? 개성이 오픈 시티라는 뜻 아니냐? 성을 연다는 네. 뜻이라. 그 한자로. 그렇죠. 개성은 옛날부터 고려 시대 때 페르시아, 인도, 중국, 심지어 서양의 상인들까지 와서 들끓 때인데요. 그래서 오픈 시티예요, 거기가. 예. 그 오픈 시티에다 개성에다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빌 게이츠 회장이 그 코로나에 대한 그 방역 연구소, 네. 이 백신 연구소 이런 걸 세계적으로 돈을 들여 하겠다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빌 게이츠 회장한테 제안을 해서 개성에다가 이 그 누굽니까 워렌 버핏이라든지 네. 무슨 뭐 손정이라든지 이런 소로스. 그런 생각을 가진 네, 네. 빌 게이츠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모여서 세계 그 대팬데믹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그 질병 네. 그 방역 연구소, 백신 연구소 돈을 내겠다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 그런 거를 하면은 개성의 본 모습, 원래 국제적인 그
국제적인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교역을 하고 했던. 네.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아마 전쟁을 무력화시킬 그런 의미까지 갖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야, 참 좋은 생각이다. 예. 절실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게 떠오르는지. 그 사람이 뭘 하냐는 사람이 이동섭이라고 네. 지금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난 그 동해 북부선 연결하고 하는데 그 일들을 한 사람이에요. 만 네. 원씩 걷어서 뭐 네. 식목을 만들고 이런 걸 한 사람인데 그렇게 절실한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문 대통령이 한국이 K방역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지위가 올라가 있고 한국에서 뭐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 네. 문 대통령이 빌 게이츠한테 그런 제안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K방역을 통해서 코로나를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렇게 막고 또 키트 같은 걸로 전 세계적인 도움을 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도 가져오면서 한반도 평화도 확보하고 그 백신 질병 막는 그 연구소도 바로 이 한반도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 전투가 벌어졌던 판문점 개성 여기서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그런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선의의 기업가들, 자산가들 한번 모아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거를 이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 요즘 그 청와대 청원하는 그 서명 뭐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어떤 그 비전을 담는 그런 청원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우리 시청자 가운데 혹시 또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도 뭐 있겠네요. 그 생각을 가지고 가셔서 청원을 네. 해주셔도 전 좋겠습니다. 전혀 불만 갖지 않겠습니다. 예. 하여간 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자유로와의 길 모색은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판문점 선언의 시대 정신에 비추어서 이 모든 과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판문점 선언에서 그 선언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전 세계에 우리는 천명했다. 하는 게 아니라 했다 이미. 또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이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그렇게 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고 그다음에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를 철저히 이행한다고 선언을 했다. 하는 이 판문점 선언이 오늘의 우리 그 시청자 모든 분들 속에 마음에서 이렇게 새싹이 움터오듯이 항상 움터오면서 그게 자라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조금 외부적인 상황이 달라지고 뭐 그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지고 하면은 그냥 그 뭐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선언이 네. 두 번 나와서 되겠어요 이제. 그러니까요. 살려가야죠. 살려가야죠. 저는 그 선언이 말이죠. 네네. 아까도 얘기하는 것이 번복되는 듯한데 네. 촛불 시민혁명이 만든 선언이에요. 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언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4.27 그 선언에는 어떻게 보면 뭐 6.15에서부터 그렇죠. 그 앞으로 나가면 7.4 공동성명에서부터 예. 그리고 저희 남북 기본 합의서 14, 네, 14선언 예.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요. 네. 남북 간의 그런 종류의 선언은 마지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게 휴지 조각이 되면 안 되거든요. 네. 인도주의적인 그 남북 간의 그 교류 협력 실제로 그것 때문에 북이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문제라든지 식량 부족이라든지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4.27 선언은 그 다음에 그대로 이행이 돼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의미가 담긴 거는 그 다음에 해도 좋아요. 임시 연락 사무소 같은 거 미국과 북한 간의 열기를 우리가 학수고대하고 네. 되도록 도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도 하고 가면 돼요. 그리고 임시 연락 사무소가 되면은 아마 중국도
굉장히 그걸 바랄 거예요. 다만 바라기는 네. 지난 그 싱가포르나 하노이 선언 그리고 그에 앞선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의 텍사스 말하라고 해서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드러났던 한반도 평화 문제, 네. 한국과 미국 사이, 한국과 북한 사이에 계속 회방을 하거나 혹은 그걸 뒤집어 엎거나 이런 그 일본의 시도가 이젠 없어져야 됩니다. 볼튼 회고록으로 그렇게 다 드러나 버렸어요. 네. 저는 어떤 의미에선 한반도에 대한 정책은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도쿄에서 정해지고 있다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아, 네. 이건 우리가 예. 깊이 뼈에 새겨야 될 일입니다. 한반도 분단도요. 이게 조금 얘기가 다른 데로 나가는 거지만 독일이 패망한 뒤에 스위스에서 그 당시 OSS의 대장이었던 그 미국 전 국무장관의 동생 누굽니까? 좀 금방 생각 안 나는데 그분하고 네. 일본의 독일 주재 무관 사이에 비밀리에 종전을 위한 협상이 미리 있었던 거죠. 아, 그때 미국 쪽에 그 미 국무장관 동생 누군가 그분이 곧 소련이 일본에게 참전을 하게 될 것이다. 그건 일본의 아주 굉장히 두려움이죠. 미군이 오키나와 이쪽으로 막 올라오고 있고 소련이 그 참전을 하게 되면 아마 북해도로 밀고 내려올 걸로 봤어요. 한반도보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일본의 그 육군 해군 무관이. 소장이었던 예. 무관이 예. 당황을 해서 즉시 본국에 타전을 하고 그것이 한반도로 소련군이 들어오도록 미국이 종용을 해달라. 그리고 38선으로 분단을 시켜달라. 이런 제안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그와 같은 전후 구상을 미국이 소련에게 전달해서 근데 소련은 미국의 군사원조를 엄청나게 2차 세계대전 중 받았거든요. 네. 뭐 스타린그라드 예, 그렇죠. 전투나 네, 뭐 네, 예. 모스크바 공방전에도 미국의 무기 폭탄이 들어가서 그걸 막아줬다. 미국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소련 입장에서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소련의 대일 참전 구도가 그렇게 바뀌면서 한반도 분단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얘기나 또 혹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소련이 참가 안 한 속에서 1952년에 대일, 미일 강화조약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네. 맺었잖아요. 그때도 독도를 무슨 그 바위돌이라고 그래서 한국 영토에서 지켜놨던 거예요. 그리고 한일 기본조약의 틀이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네, 네. 그 한국에 아주 불리한 내용이었어요. 한국은 또 분단됐고 전쟁 중에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걸 보면은 미국과 교섭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굉장히 그 기민한 외교 교섭 그것이 한국의 운명을 지금까지도 결정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워싱턴보다는 도쿄에서 한반도 문제가 요리되고 있다. 일본의 강력한 로비력이 미국의 외교 안보 부분을 움직이고 있다. 그런 이렇게 맥락에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은 사실은 저희가 일본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대응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러한 그 흐름을 차단하고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한반도 평화를 향한 동북아 평화를 향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기 위한 상당히 깊이 있고 집중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네. 굉장히 그 노력을 아까 제가 이 교섭 대상이 됐던 미국의 네. OSS 대장이 예. 존 포스터 덜레스 전 국무장관의 덜레스 장관. 동생. 네. 뭐 그럼 덜레스겠네. 무슨 덜레스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네. OSS 대장으로 지금 CIA 전신이죠. 그 사람으로 일본의 베를린 주재 무관 해군 무관이었던 소장과 교섭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흘러나왔어요. 사실 그때 OSS 대원의 우리 뭐 장준하 선생이라든지 그분들은 이제 독립군으로서 OSS로서 그렇죠. 한반도에 미리 상륙하려고 예, 하다 상륙하려고. 이제 원자폭탄이 미리 네네. 떨어져서 항복하는 바람에 안 됐죠. 네. 어찌됐건 이제 앞으로 우리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끊임없는 저런 그 간섭, 우리 운명을 미국을 통해서 좌우하려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1988년 냉전 후기에 네. 일본이 한국의 민주화 운동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이렇게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것이 이제 김대중 정권이 등장하면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네네. 김대중, 오부치, 게이조, 예. 동반자 평화협정이 동반자 협정이 맺어졌단 말이에요. 그 수준을 다시 복귀해야 됩니다. 네. 예. 그러면서 양국의 문화교섭, 역사에 대한 그 본격적인 올바른 접근이 이루어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김대중 오부치 게이조 선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마치 우리 4.27 네. 판문점 선언이 살아나듯이 그런 쪽을 위해서 한일 관계도 노력을 하고 남북 관계, 한미 관계 이것도 노력을 해가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사실 그때 그러면서 이제 일본과 북한 사이에도 또 수교 협상이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실 지피지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저희 나라의 그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평화를 위한 지피지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요, 일본도 네. 2차 세계대전에 아마 최초로 원자폭탄 세례를 받은 나라 아니에요? 네. 유일하죠. 뭐 그렇죠. 사실은. 그들은 마음속에 다시 그런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평화주의자들도 많이 생겼어요. 네. 그런데 자기들도 핵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핵공격을 당했다라고 해서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고 지금도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는 극우주의자들도 상당히 많은 나라예요. 저는 일본의 그런 시민운동 가운데 평화운동하는 분들, 일본을 다시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이분들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교섭을 하고 교류를 해왔어요. 네. 깊이 이해를 합니다. 최근에도 그것 때문에 7월 25일 날 화상회의를 하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조건 반의를 하는 이런 거는 좀 이제 넘어서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러니까 오늘 그 우리 이부영 이사장님을 모시고 사실 광복 75주년인데 진정한 그 광복의 의미와 한반도 평화 이것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제 대통령 차원에서는 이번 광복 75주년 기념사를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이번 75주년 그 광복 75주년 기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기념사 속에 어떤 메시지가 좀 필히 담겨야 될까?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그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참 걱정입니다. 예. 우선요, 네. 이 코로나 위기를 참 의연하게 잘 극복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네. 아마 고맙다고 치아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속에 또 경제 위기
남북 관계 위기 이런 것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국민과 함께 잘 극복하자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메시지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북에 대해서는 이제 북이 지금 급하고 이런 일들도 많은데 우리가 함께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 네. 우리하고 함께 상생하고 협력하는 길로 가자. 그것이 4.27 선언을 구현하는 첫 번째, 첫발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또 호소도 좀 담아주셔야 되겠고 네. 또 미국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미국의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한미 우호, 한미 협력은 계속돼야 되는데 북핵 문제 협상에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하기보다는 단계적 북핵 협상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네. 그것이 북이 협상에 나오도록 만들고 비핵화로 가는 첫 번째 발길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본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와 함께 아시아에서는 드물게 보면 민주주의 국가고 평화 국가다. 이것을 끝까지 함께 지켜가자. 그리고 일본 안에서 일고 있는 2차 세계대전 이전의 가치관 이런 것은 아시아에서 일본을 오히려 고립을 시킬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일본도 극복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에 관해서는 건설적으로 대화하자. 뭐 이런 얘기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국내 정치 문제에서는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했던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을 이번 그 임시국회에서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거에서 좀 무리가 있었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라. 네. 그리고 정기국회부터는 여야가 협력해서 협치하겠다. 야당도 좀 남북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앞으로 한반도 평화라든지 남북의 화해 이런 걸 위해서 한 발짝씩 좀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 야당에게도 많이 도와줄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좀 머리를 좀 숙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너무 많네요. 많아요. 절 돌아가서 쓰라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너무 많은데. 좀 물 드시면서 네. 하시고요. 그 시청자들의 이 반응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속이 뻥 뚫린다. 자주 방송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사이다 발언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요 질문은 한번 좀 제가 같이 몽양 기념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해방 공간에서 그 몽양 선생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뭐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 그런 정신을 어떻게 좀 살릴 수 있을지. 요 며칠 전에 네. 한국 체육 100년 조선의 스포츠맨들 네. 거기 주제가 몽양 여운용 선생이었어요. 그렇습니까? 제가 인터뷰한 것도 나가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네. 그런 말씀도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몽양 여운용 선생은 해방 직후에 네. 국내에서 뭐 요새 같으면 여론조사 미 군정에서 여론조사를 했고요. 네, 네. 부동의 1위였어요. 이승만, 김구를 제치고.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분은 진보적 민족주의자 뭐 이렇게 치부되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에 속하는 분이었죠. 그런데 그분은 남북이 분단돼 있어도 미소 군정 하에서라도 보수 진보 남북이 함께 하나의 정부를 세워야 된다. 시종 그 노래 그게 그 주장에서는 좌우 합작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좌우 그랬었죠. 연합이라는 말도 나오고 예. 그랬는데
절대 거기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파 쪽에서 보면은 저건 좌파, 빨갱이라고 그랬고 좌파, 박헌영 쪽 이런 쪽에서 볼 때는 기회주의자, 회색분자 이렇게 욕을 먹었어요. 12번 테러 끝에 돌아가셨는데 네. 집을 폭파하기도 하고 그 계동의 집이 있어요. 어디 납치해서 이 때려 죽이려고 그럴 때 그분이 체육인이라네요. 네. 그래서 낭떠러져서 뛰어내려서 그걸 도망을 쳐 나왔어요. 그리고 유도 낙법으로 해서 하나도 다치지 않고. 예. 그렇게 11번을 그러다가 테러를 당하다가 12번째 해화동 로타리에서 총격에 저격으로 살해당하셨는데 이분은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하고 그냥 온갖 신상고초를 다 겪고 한 게 결국 두 개의 정부로 나뉘려고 독립운동을 했냐? 나는 그 짓은 못하겠다. 네. 내가 대통령이 되고 수상이 되고 그래도 그 짓은 못하겠다. 절대로 통합정부가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좌우 양쪽으로부터 다 배척을 당한 분이에요. 저는 지금도 남북의 지도자들이 몽양의 그와 같은 자세를 담기를 바랍니다. 똑같아지기는 어렵더라도 담기라도 할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특히 남북의 화해, 협력, 평화 이런 걸 바라는 사람들은 이 답변은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화해, 평화, 공존 이런 얘기는 남북의 분단을 고정화시키려는 거 아니냐. 저는 근데 거꾸로 이렇게 물어요. 화해, 공존, 평화가 없이 평화 통일이 되겠나? 저는 화해, 공존, 평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평화, 공존을 두려워하지 말 때 그건 우리의 동질성을 되찾고 남북의 교류, 협력도 하게 되고 서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거에 앞서서 서로를 이해해야 되는데 화해, 공존, 평화가 없이 어떻게 평화 통일로 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중립화의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중립화의 논의를. 중립화는 뭡니까? 비군사동맹이거든요. 네. 군사동맹을 안 하고 남북이 각각 자기가 가진 동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스트리아나 스위스나 핀란드 이런 나라들 깊이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평화공존으로 가면서 비동맹, 중립화 이런 걸 함께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시작입니다만은 너무 많은 걸 꺼내놓으면 또 복잡해지니까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사실 중립화 논의는 그동안에도 많이 있기는 있었는데 옆에 있는 이웃들이 워낙 험악하니까 우리가 중립화한다는 것은 우리만 비무장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느낌도 있고요. 좀 물 좀 드시면서 하시죠.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물이 떨어졌네요. 예. 이런 질문도 있어요. 최근에 교체된 그 외교 통일 안보 라인이 일을 잘할 것 같냐. 근데 사실 그 이인영 장관 같은 경우에 바로 취임한 다음에 여러 가지 좀 아까 말씀하신 인도적인 대북 지원의 범주에 속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사실 뭐 지금까지 그런 흐름만 보더라도 뭐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동안에 미국과 일본이 네. 여러 가지로 좀 장애물이 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한 것을 정말 엄청난 노력들을 해서 뒤에서 그런 일을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절대로 또 그게 공개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잘했다고 다 드러내놓고 공치사를 받을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난 일들을 해냈어요. 그런데 역시 미국과 일본의 벽이 높아서 제대로 못했는데 조금 지나서 그 비사 같은 것이 좀 공개되고
존 볼틀도 그렇게 뭐 회고록을 쓰는데 그분들이 회고록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공개는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전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도 들어보고 싶고요. 네. 지금까지 해온 그런 노력에 비추어 보면은 지금서부터 새로운 변수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예. 일본에서도 정치가 변화한다든지 네. 미국도 변화가 온다든지 그럼 분명히 우리한테 기회가 와요. 그럴 때 지금까지 비축했던 경험이나 인맥 이런 걸 통해서 북과도 또 새로운 진영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북도 접촉을 해서 이제 성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요 다음에 여기서도 그런 성과 속에서 요 다음 좋은 성과를 또 정치적 변화에서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정책 담당자들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도 또 뭔가 나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보니까 그 남북 화합의 이 걸림돌 오늘 많이 말씀들이 됐는데 이것을 극복하고 또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좀 나서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실천 방안들이 필요한데 뭐가 있겠느냐.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요. 네. 제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일인데 네, 조선통화중앙입니다. 네, 거기서 야당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가지고. 네, 네, 그리고 마치 지금 남북 화해가 되면 여기가 뭐 공산화된다느니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막 공공연히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조중동이 또 유튜브 쪽을 이렇게 그 거짓 뉴스를 이렇게 조장하고 있는데 저는 이 조중동의 그와 같은 활동을 이젠 대한민국도 민주국가 아니에요. 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반도 평화나 혹은 양극화를 부추기고 기득권 세력만을 어떻게 비호하거나 그쪽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이런 조중동에 대한 국민들의 좀 선별적인 응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애국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거를 그대로 방치했다가 나중에 겪는 피해가 아마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민들이 저는 이런 한반도 평화운동이나 또 혹은 뭐 남북 간의 인도주의적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도 정부가 제대로 못하는 거를 시민운동이 비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느샌가 이 정권이 문재인 정부로 바뀌면서부터 시민운동은 정부하고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못하는 거는 시민운동이 함께 비판하면서 이끌어야 돼요. 그리고 조중동 같은 거는 시민운동이 나서서 그들 배척운동을 해야죠. 저는 그러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잘못된다. 이런 것을 이 정부에다만 책임을 돌릴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촛불 시민들이 못 나섭니까? 왜 그때처럼 촛불 들지 못해요? 북과 인도주의적인 관계를 더 깊이 해야 된다. 촛불 들어야 돼요, 이제. 조중동 앞에 가서 항의해야 돼요.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조금 강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닥친 일이에요. 네. 자유언론실천재단이 네. 힘이 약해서 그 못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네. 조중동이 너무 세요. 너무 셉니까? 네. 그러니까 자유 언론이라고 했을 때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자기만을 위한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유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오늘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세요, 저희 네. 미국에서 네. 마스크 쓰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트럼프 그랬다가 네. 일본이나 거기나 그렇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 자유라는 것도
공동체가 함께 보건, 위생, 건강, 기아 이런 걸 벗어날 수 있는 자유도 자유예요. 물론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이 자유언론 실천재단이라는 말을 좀 해석을 해드려야 될 네네. 텐데, 당시 저 70년대나 유신 체제 그 전두환 시대 때는 그야말로 인권, 언론, 정치 결사의 자유가 없었던 데 아니에요. 가서 국가 그냥 권력에 의해서 다 모두 다 예. 폭력에 네. 의해서 짓눌렸을 때 자유 언론을 실천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네. 자유 언론을 실천한다는 거는 징역살이와 고문을 받는다는 걸 전제로 했던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당했어요, 저희들이. 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민주화 운동이니 뭐니 해서 인권, 언론, 그 언론 자유를 조중동이 가장 만끽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대신 그 방종에 가까운 그 언론 횡포를 부리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런 것을 좀 국민의 이름으로 같이 좀 자제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신문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기들도 자기 자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 공동체의 자유도 중요하니까 당신들도 분수를 지켜라 이런 요구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지금은 자유의 의미도 이렇게 인권의 무슨 언론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난 한 세기 이상 동안을 외세에 의해서 민족의 자유를 뺏겼었잖아요. 지금 현재는 한반도 남북 주민들의 자유가 허리가 동강난 채 계속 자율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자율. 이 우리 민족의 자유, 한반도의 자유를 지켜내는 일, 되찾는 일이죠. 저는 한반도의 자유를 찾는 일이 자율 공간의 확대, 자율의 확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방종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는 거죠. 분단됐던 걸 점차 급진적인 방법이 아닌 서로 교류, 협력, 평화를 통해서 자유를 확대해서 그래서 한민족의 자유를 찾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부분이 그 언론사들은 공익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공익기관은 정말 시대 정신을 선도해야 되는 것이 그 언론사인데 지금의 이제 소위 그 보수 언론에서는 과연 시대 정신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거기에도 기자들이 아주 정말 그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오늘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을 그 지금의 그러한 언론을 통해서 구현하고 있다고 보겠는가? 그 조선동화가 제일 오래됐다는 신문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가 100주년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거기는 동아일보 경우에는 김씨족벌, 조선일보 경우에는 방씨족벌, 이 족벌 신문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자랑해요. 자기들이 100년을 유지해왔다고. 친일을 그렇게 했으면서. 예? 우리 조선 청년들을 일본 그 황군, 일본군에게 나가라고 그냥 막 등 떠밀어서 수많은 사람. 정신대 그런 것도 그냥 찬성 다 했잖아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말 한마디 못 들었어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젠 자숙이라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제 그 시대 정신 말씀이 나왔지만은 우리 국회도 그 시대 정신을 국민들의 그 열망을 담아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질문이 또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이나 종전 선언 결의안 이런 거 처리도 이게 국회가 할 일 아니냐? 국회는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협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북 문제 양보 없는 그 미래통합당과 협치가 가능하겠느냐 그랬을 때 국회가 이런 그 시대 정신으로서의 우리 민족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겠느냐. 저는요 이번에 수도 이전 문제가 나오면서 네.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네. 그거에 대해서 서울의 과밀화, 서울의 너무 집중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행정도시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걸 들었어요. 아, 네. 주로 그것이 충청권 의원들 중심이더군요. 그것도 이제 자기들 지역을 위해서 그런 건데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을 위해서 그런 주장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고 봐요. 네. 그런데 이 남북 문제는 지금 코로나 사태도 뭐 심각한 문제지만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라고 그러지만 지난날의 구냉전하고 다르잖아요. 구냉전은 이념 대립에 의한 거지만 지금은 서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기 기업을 보호하고 자기 기업들이 더 많은 세계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냉전을 벌이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지금의 그 냉전을 신냉전을 이념적인 도구화를 삼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 그 우리 국회도 그렇고 우리 시민운동 쪽에서도 한번 토론을 한번 제대로 벌려서 이런 냉전 신냉전 속에서 우리의 국익이 뭐냐. 그리고 북과 교류 협력을 해서 경제적으로 전쟁 위협이 줄어들고 북과도 교류 협력이 돼서 우리 기업도 투자를 하는데 우리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일본의 기업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철도도 놓고 공장도 짓고 도로도 놓고 항만도 건설하고 이런 걸 해서 같이 북을 통해 북이 개발되고 그래서 북도 그것이 그렇게 개발된다는 건 뭘 뜻하겠습니까? 비핵화도 그렇죠. 진행된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런 것에 대해서 왜 미래통합당이 반대해야 할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가 국제적으로 일본이나 미국에 가서 그런 그 경제 건설 시장을 얻을 거냐 뭐냐? 히토류 같은 걸 어디서 값싸게 얻어올 것이냐? 이런 걸 보면 한국 경제의 활로도 북을 통해서 연해주나 시베리아를 통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국회에서 하면은 아마 그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지역구의 주민들도 그런 걸 좀 듣고 그러면은 공영방송 같은 데서 그런 걸 좀 생중계도 하고 그러면은 아마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남북 문제에 관해서도 여야 협치가 뭐 전면적으로는 다 안 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아까도 제가 좀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남북의 임시 연락사무소를 둔다면 야당 의원, 야당에서도 파견관을 한 사람 좀 참여시켜라. 아주 극비를 요한 일에 관해서는 뭐 나중에 좀 얘기를 한다도 그렇게 좀 저 여유 있게 협치를 남북 문제에서도 할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 자세까지 갖는다면 국회 안에서는 뭘 못하겠냐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정말 국회가 국민들의 대의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회가 스스로 이념의 시대를 접고 민족 이익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그러한 그 단순히 어떤 그 입법 과정에만 그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열어나가는 하나의 그 프론트 라인이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네요. 그래요. 지금이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당면하고 남북이 꽉 막힌 사태 지금 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 여행도 일본 여행도 유럽 여행도 지금 거의 다 막혀 있다시피 하잖아요. 예, 네. 인천공항이 그렇게 텅텅 비게 생겼는데 그렇죠. 이 사태를 우리는 그냥 단순히 코로나 사태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어떤 혹자는 문명 전환의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점차 이 노동의 의미가 변하고 있어요. AI니 뭐 빅데이터니 이런 것이 노동을 대신해서 본격적인 노동, 산업노동은 다 사라지고 점차 사람들이 서비스업이나
뭐 운수업, 유흥업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나타나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라든지 노동조합의 교섭력 같은 게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급변하는 세태 속에서 살고 있고 그거에 따른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그렇게 변하는 시대에 맞는 교육 교과 과정으로 바뀌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은 이 화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화상으로 그 공직사회 안에서도 회의를 한다든지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도 그 각 단체들이 네. 화상으로 그런 회의를 한다든지 네. 이런 것이 뉴노멀이 되는 그렇죠. 이런 것이 정상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IT나 이런 데도 굉장히 빠르게 습득을 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는 잘 적응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가는 여러 가지 변혁, 변화, 전환 이런 것을 저는 북쪽 동포들도 함께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북한도 IT 산업 뭐 이쪽으로 상당한 투자도 하고 있고 인력도 많이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지금 그 주차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화면 네. 인식 같은 거 그런 것도 사실은 제가 아는 그 사람도 보니까 그것을 북쪽에서 이렇게 그 기술을 받아와가지고 대기업에다가 이렇게 또 전달을 하고 그런 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 민족 사회의 앞으로의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 문명적인 변화의 구조 이것을 이해를 하면서 남과 북이 같이 가야 되는 거기에 무슨 뭐 이념의 시대를 다시 거기에 얹어놓고 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 것도 그 이념의 시대 같은 네. 걸 자꾸 여기서 잔존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참 딱해요. 그리고 북이 뭐 이렇게 금방 변화를 안 한다. 정치 체제가 그렇게 쉽게 바뀌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무슨 뭐 이 민주혁명을 바로 거기서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급한 생각을 가진 분들을 이해를 할 것 같으면서도 그것이 한반도에 어떤 미래를 가져올 것이냐 걱정도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한 시간여 이상 동안 얘기한 것 속에는 앞으로 우리 내부뿐만 아니라 북의 변화도 많이 담고 있는 얘기입니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와 세계적인 경제 위기,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세력 변화, 미중도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예. 미국과 중국도 그 내부가 복잡해요. 그렇죠. 예. 자기들 속에서도 지금 부글부글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 사회 내부에 큰 변화가 진행되는 것만큼이나 그쪽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내부에서. 그래서 이 시기에 아마 우리는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적정한 규모의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복잡하지 않고 빨리 변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남북이 함께 힘을 합해서 변화해 가면은 전 이렇게 봐요. 우리나 조선, 북이나 망국이나 분단됐을 때의 형편없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미들 파워입니다. 지금 전 세계. 네. 미들 파워에도 상위 미들 파워예요. 그러면 이 둘이 상호 협력을 해서 상승 효과 그걸 낸다면은 엄청난 효과를 낼 거예요. 네. 아마 강대국들이 두려워하는 효과도 낼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네. 이런 전망을 내다보고 사고를 해야 돼요. 저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빈말이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런 전망이. 네. 아마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이 우리 시청자들한테 정말 마음에 속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이부영 선생님과 같은 민주화의 원로가 계셔서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 말씀이 부끄럽습니다. 있습니다. 오히려. 예, 오늘의 논의를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이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갖고 있는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으로서는 상호 인정과 공존이 불가피하다 하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시안적인 짧은 안목에서 볼 것이 아니라 광복 75년을 또 말로만 되뇌일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해서 반만년의 역사를 간직해온 우리 민족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반추해오고 또한 이런 뜻에서 진정한 광복의 현실적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원로이신 이부영 자유언론 실천재단 이사장님과 광복 75주년 그리고 우리 민족사의 미래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지난 7월에 3번의 강좌를 마치고 오늘 그 4번째 시민 강좌였습니다. 내일 모레 즉 8월 13일에는 이부영 이사장님보다 좀 상대적으로 젊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한반도 평화 그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정욱식 평화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남북 정상 간 합의의 국회 비준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주제로 이 시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굳은 장마비와 수해 걱정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 건강에 유의하시고 8월 13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이부영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